1992년 주한미군에서 복무하던 한 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하사관의 동료 역시도 얼마 뒤 똑같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이들의 죽음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1992년에 일어난 주한미군 하사관 연쇄 사망 사건입니다. 빌리 레이 하그로브는 1960년 출생입니다. 그는 의무병과에서 복무했으며 복무 당시 발발했던 걸프전에 참전했습니다. 걸프전이 끝나고 다시 복귀한 뒤에 그는 자신이 속해 있던 부대원들이 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상관들에게 요청했지만 묵살되었습니다. 왜냐면 그의 부대가 직접적으로 전쟁에 적극적인 참전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얼마 후 빌리가 속해 있던 부대는 본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1991년 빌리는 주한미군 기지에 파견됐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한 그를 기다리던 것은 주한미군 기지에 주둔하던 군사 경찰들이었습니다. 그의 혐의는 바로 공문서 위조 혐의였습니다. 빌리가 속해 있던 부대가 훈장을 받을 수 있던 것은 바로 그가 몰래 상관들의 서명을 위조해서 훈장을 수여한다는 문서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받던 빌리는 1992년 1월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전역을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는 그동안 한국에서 만난 여성과 혼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대 내에서의 문제와 가정 문제가 겹쳐서 빌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듯합니다. 1992년 2월 기지 본부에서 찾아온 한 병사가 빌리에게 부대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출석 명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던 개를 산책시키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20여 분이 지난 후 마당 앞의 나무에 빌리가 목을 메고 숨져 있는 것을 그의 아내가 목격하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사 경찰들의 조사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유는 그가 현재 처해 있던 여러 문제들과 더불어 바지 안에서 유서로 보이는 쪽지가 나왔기 때문이었는데요. 쪽지에는 자신의 삶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으며 그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은 이런 조사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역시 이 조사 결과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리 하사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로서 복무하고 있던 마이클 카마이클 하사였습니다. 유가족과 마이클이 이런 조사 결과에 반발했던 것은 바로 쪽지에 쓰여있던 글씨체가 빌리 본인의 생전 필체와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기엔 이미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내릴 정도로 심각하진 않다고 보였습니다. 또 빌리의 목에 묶여있던 끈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군인들이 쓰는 낙하산 끈이 사용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결국 마이클은 자신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 주한미군으로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보냈고 그의 요청이 허가되어 1992년 3월 한국으로 도착합니다. 기지에 도착한 마이클이 가장 먼저 만난 것은 바로 빌리의 한국인 아내였습니다. 마이클 역시도 한국인 아내와 혼인한 상태였는데요. 빌리의 아내는 그의 생전 소지품들을 건넸습니다. 그 중에는 그가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붙이려다가 미처 보내지 못한 편지도 있었습니다. 사망하기 얼마 전에 쓰여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이클은 편지를 비롯한 소지품을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빈 탄약 상자에 집어넣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삼촌 오스카 카마이클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상자를 꼭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이클은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알아냈던 여러 가지 결과를 정리해서 이 탄약 상자 안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1992년 4월 3일 이날은 마이클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생일 파티를 즐겼는데요. 그날 저녁 10시경 갑자기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본부에서 걸려온 이 전화의 내용은 마이클에게 기지로 잠시 복귀하라는 명령이었는데요. 그는 아내에게 아침까지 돌아오겠다고 말했지만 그 다음날 아침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함을 느낀 마이클의 아내가 직접 기지에 가서 그의 행방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누구도 마이클의 모습을 못 봤다고 합니다. 이상함을 느낀 그의 아내는 기지 안에 있는 마이클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관물대에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남편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리의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미 육군에서는 마이클의 사망 역시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를 내립니다. 그런데 마이클의 죽음도 빌리와 마찬가지로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빌리와 마이클의 사건에는 공통적으로 낙하산 끈이 사용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군용 낙하산 끈이었는데요. 평소에 이유 없이 지니고 다닐 만한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발견될 당시 눈에 띄던 점으로 신체에 나타나 있는 구타의 흔적들이 있었는데요. 부검 결과에서도 역시 이런 점이 지적되었으며 이마와 얼굴 등에 폭행으로 인한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목을 매달아서 숨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매달려 있던 높이가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 이건 역시도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지상에서 겨우 3c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요. 특히 마이클의 경우 관물대에 몸이 매달려 있었는데 보통 목을 매다는 방식으로 숨을 끊게 되면 괴로워서 몸부림치던 흔적이 주변에 남게 되는데요. 마이클의 사건 현장 근처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현장에서는 중요한 물건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마이클이 자신의 삼촌 오스카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찾아서 보관하라던 마이클의 탄약 상자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빌리의 편지를 비롯해서 마이클이 그동안 조사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안에 들어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됐는데요. 분명 사건 당시에 현장을 묘사한 그림에는 책상 위에 이 상자가 놓여있던 것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후 갑자기 감쪽같이 이 상자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게다가 마이클은 생전에 이런 말도 남겼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조사해본 결과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빌리와 비슷한 의문사를 당한 사람이 이번 사건 말고도 3명이나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아마 자신이 다음 차례가 될지 모른다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뒷일을 부탁했다고도 합니다. 그의 불길한 예감이 맞아떨어졌던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이 사건을 조사하며 자료를 검토하다가 이들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미제 사건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부터 진행할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빌리와 마이클의 죽음에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는 이 또 다른 미제 사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주한 미군 기지가 아닌 미국 본토의 기지로 잠시 눈을 돌려야만 합니다. 1992년 3월 알라바마에 있는 기지에서 근무하던 22살의 군사경찰 소속 체드 랭포드는 저녁 7시 40분경 순찰 도중 본부에 마지막 무전을 보내고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역시 미군의 조사 결과 체드의 사망도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그의 마지막 모습은 극단적 선택으로 보기엔 너무나 기이하고 또 이상했습니다. 발견될 당시 체드의 입안에는 그의 군모가 구겨진 채로 쑤셔 넣어져 있었으며 양발 모두가 권총집을 연결하는 끈에 의해 거칠게 묶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왼쪽 손목에는 수갑이 묶여 있었고 그의 목에는 전선이 강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 위에는 그의 총이 놓여 있었으며 사인은 총에 의한 두부 관통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의 죽음은 스스로의 행위라 보기엔 너무나 이상하고 또 자기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신체를 끈과 수갑으로 결박했는데 총을 사용할 사람이 굳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체드 랭포드는 비밀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당시 국내외를 비롯한 군대 내에서 퍼지고 있던 불법 약물 거래와 해외 유통에 관한 조사였습니다. 체드의 아버지가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혔는데요. 체드 랭포드는 자신이 맡은 이 비밀 조사에 관해 주변 사람이 아닌 아버지에게만 알렸다고 합니다. 그는 이 비밀 조사를 맡고 있던 동안 알 수 없는 이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몇 차례나 받았으며 걱정이 된 그의 아버지는 체드에게 협박에 관해 상관에게 보고하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체드가 숨진 것은 미군 기지 내에서 비밀리에 불법 약물 거래와 유통을 하던 이들이 관여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됩니다. 이들이 해외로 유통하던 불법 약물 중에는 세코날이란 이름의 약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세코날이 유행하던 곳이 주한미군 기지 근처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1990년대 초중반까지도 미군 기지 근처에는 미군들을 상대하는 젊은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기지촌이라 불리는 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주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일에 종사했습니다. 1992년 미군 기지 근처에서 일하던 여성들 중 윤금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966년 출생으로 서울에서 일하다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기지촌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윤금이 씨는 자신의 월세방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당시 주한미군에서 복무하고 있던 케네스 마클이라는 군인이었습니다. 케네스는 자신이 윤금이 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다른 병사가 질투하여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지만 군 경찰의 조사 결과 케네스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납니다. 26살의 꽃다운 나이에 윤금이 씨는 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주목받은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앞서 말했던 불법 약물인 세코날입니다. 이 세코날은 주로 기지촌 근처에서 일하던 윤금이 씨와 같은 여성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기지촌의 포주들은 여성들에게 피로회복제라고 속이며 이 약을 제공했는데요. 이 약에 중독된 여성들은 의존성이 심해져서 하루에도 알약 5개 이상을 복용했다고도 합니다. 당시에 유통되던 이 세코날의 양은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이 약이 국내로 흘러들어오는 여러 루트 중에는 미국 내 본토에서 근무하던 미군들이 주한미군 기지로 들어올 때 가져오는 방법도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국 본토에서부터 한국으로 불법 약물이 유통되는 특정한 루트 및 이것을 이용하는 집단이 있었고, 제 생각에는 체드 랭포드가 조사하던 불법 약물 관련 사건에 아마 이 약물 유통 또한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공교롭게도 체드 랭포드 역시 한국에서 복무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도 한국의 기지촌 근처에 퍼져 있던 이런 불법 약물에 관련해 잘 알고 있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된 나머지 자신이 알아낸 조사 보고를 미처 올리기도 전에 살해 협박을 하던 집단에 의해서 체드는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된 타살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제 생각을 말해보자면 앞서 목숨을 잃게 된 빌리 하그로브 하사 역시도 처음 주한미군 기지에 발을 들여놓게 된 이후 이런 불법 약물 유통에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가 갑자기 전역을 궁리했던 것 역시도 아마 주한미군 기지 내에 있던 밀수 집단에게서 불법 약물 밀수를 제안받았지만 그가 거절했다가 이후에 살해 협박을 당했던 것이 원인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선뜻 누구에게도 말을 못 꺼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동료였던 마이클 하사도 기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던 동안 빌리의 죽음에 이들이 관여되어 있는 것을 너무 깊게 알아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죽음의 형태가 너무나도 비슷하고 도구 역시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연출한 것이 동일범 혹은 동일 집단의 소행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공통적으로 나타난 폭행의 흔적도 동일했습니다. 빌리가 당했거나 혹은 연관되어 있던 집단이 마이클의 사건 역시도 벌였을 것이 확실하며 또 그들의 죽음이 모두 해결되지 않은 채 끝났다는 것은 아마도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또한 본토에서 죽임을 당한 체드 랭포드의 사건도 불법 약물 조사를 벌이다 일어나게 되었으며 결정적으로 이 사건들 모두 1992년에 벌어졌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와 본토에 연결되어 있던 밀수 집단이 이런 사건을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빌리와 마이클의 죽음을 설명해 줄 수도 있는 마이클의 조사 결과가 담겨 있던 상자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으니 진실은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다만 저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위장된 듯한 타살 사건, 그리고 이 사건들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는 체드 랭포드 사건, 또 마이클이 생전에 언급했던 주한미군 기지에서 벌어진 또 다른 세 개의 의문사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기지 근처에서 널리 퍼지던 불법 약물, 과연 이들의 연결고리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주한미군 하사관 연쇄 사망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